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36.6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 30분 의원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임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황약사입니다. 잠깐만, 피임을 피하면 안 되잖아. 임신을 피해야 되잖아. 야, 피임을 피하면은 이거 저 불임 클리닉인데.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피임약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송백수입니다. 아, 네. 여느 때에 비해 굉장히 똘망똘망해요 오늘.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요니비똥님 댓글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피임약 빨리 해달라고. 아, 저만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두 명이 기다린다는 얘기잖아.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시즌 2 네 번째 이야기. 2부 피임약. 자, 피임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생리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임약의 성분이 대부분 여성 호르몬인데 네. 여성 호르몬이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이 있는가를 알아야 피임약의 생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저희가 설명할 때 제가 되게 좀 그냥 쉽게 쓰는 표현인데요. 여성의 삶에서 그냥 삶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페이지가 있어요. 여성들에게는 자유의 시기와 네. 불편한 시기와 네. 생리. 요 세 가지 페이지가 있고요. 생리가 불편한 시기가 아니군요. 네, 생리는 별도의 시기입니다. 네,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리를 일주일간 한다는 가정하에서 생리를 7일을 하고 나면 자유로운 시간 7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배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불편한 시기가 14일이 지속됩니다. 오. 아니 그럼 여자는 28일 중에 21일이 생리 7일과 불편한 시기 14일을 포함하면 네. 아 정말 짜증나는 거죠. 기분 좋은 날이 인생에 며칠 안 되네요? 그죠? 7일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세요, 그래? 근데 문제는 이 불편한 시기와 생리의 불편한 정도가 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무척 커서 어떤 사람들은 28일 내내 특별히 불편감을 못 느끼고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중에 거의 한 60-70%인 이 두 가지 페이지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세요? 에스트로겐. 네. 밖에 모르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이고요. 프로게스테론. 그 남성 지난번에서 호르몬 얘기했잖아.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지. 그렇구나. 남자 맞아? 이 양반 몸속에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고 있어. 테스토스테론. 네.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고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시간 순서대로 말하자면요. 자유의 시기 일주일간은 에스트로겐이 조금 더 메인입니다. 그리고 배란을 하는 순간 프로제스테론이 메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기 2주가 지나고 나면 생리를 하죠. 네. 네, 생리를 안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프로제스테론이 좀 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네. 이게 약간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프로제스테론이 메인인 그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부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리를 하기 직전인 그러니까 14일 배란 이후 배란이 일어나는 직후부터 생리를 하기 전까지가 프로제스테론이 메인으로 작용하는 시기인데 이때 여성들이 많이 호소하는 게 몸이 붓는다. 변비가 생긴다. 그리고 뭐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난다. 정신과 질환도 있잖아요. 네, 월경전 매우 불쾌장애. 우울하다. 네, 매우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다. 두통이 온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 뭐 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와요. 이런 걸 저희가 통틀어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PM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불편한 시기 페이지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게 거죠. 호르몬 때문이다.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PMS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전이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약간의 그 기전들이 밝혀진 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방통이라던가 가슴이 되게 부풀면서 아프거든요. 유방통이라던가 몸이 약간 붓는다던가 하는 것들은 임신이 가까워지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몸의 여러 가지 기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뭐 두통이 있다거나 뭐 몸이 아프다던가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다 할 만한 원리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한 기전은 잘 모르고요. 이 세 가지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경구 피임약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연애를 할 수 있겠지. 연애도 안 가르쳐 주던데요. 아 진짜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 여자분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오빠 듣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거잖아. 뭐 호르몬 때문이야. 내가 그깟 호르몬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여자가 하면 다르고요. 우리 오늘도 글로 연애를 배우는 각종 남초 사이트 여러분들 우리 닥터정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호르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호르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 매우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거 뭐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는 이제 알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 답이 없죠. 네. 이런 걸 두고 뭐 비시어스 사이클이라고. 사와. 네. 비시어스 사이클을 이럴 때 쓰는 말 아닌가요? 악순환.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었다.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라서 절대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튼 이 피임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생리 주기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자유의 시기에는 질 분비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되게 맑아서 나와도 금세 말라요. 근데 배란이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질 분비물도 매우 끈적해지고 많아지고 몸도 여기저기가 불편해지다 보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좀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 생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증상이 거의 다 좋아집니다. 생리를 시작하면 좋아진다고요? 네, 생리를 시작하는 순간 이 불편한 페이지에서 프로제스테론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임신을 안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 위해 준비해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합니다. 네. 그러면서 생리를 하는 동안에 몸이 많이 편해지는데 생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찮잖아요. 생리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생리통이 시작되고 생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한 달 중 절반 이상이 불편하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하다는 거랑 생리 때 느끼는 뭐 통증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른 감정인 그렇죠. 거죠. 생리통은 직접적으로 생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통증인데 실제로 지금 생리 직전에 나타나는 불편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화나 뭐 다른 두통이나 이런 것들은 생리 시작하면서 오히려 거의 다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임이라고 하는 거를 약으로 저희가 하는 거 말고는 지난 방송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구 피임약의 경우는 다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경구 피임약은 무엇일까요? 피임약은 누구게? 에스트로겐인 것 같습니다. 이 베컴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데이비드 베컴이요? 네. 네. 그분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뭐라고요? 난 둘 다. 뭐야 저게? 서브컬처가 있는 개그인가요? 아니 둘 다라고요. 저거 CF잖아요. CF잖아요. 모토로라 옛날 핸드폰. 네. 모토로라 CF를 기억하는 양반이에요. 모토로라가 핸드폰에 산 줄 모르는 건가? 전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예비군 몇 년 차? 국민학교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 뭘 나이가 어린 민방위가 세상에 어딨어.
경구 피임약은 둘 다입니다. 네. 근데 왜 둘 중에 무엇이냐고 그것이 바로 함정 질문. 당했네.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라고. 자, 그래서 아마 피임약 사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분에 이제 한 가지만 있지 않고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두 가지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것들이 요새 호르몬 그 피임약들의 대세이고. 그 약국에서 파는 약들이 다 에스트로겐, 네, 프로게스테론 복합제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가 있기는 한데요. 네. 약국에서 직접 사실 수는 없고 아하. 처방약입니다. 전부 다. 피임약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네. 그게 목적이 피임이 아니고요. 네. 저기 네. 완경 후 그렇죠. 그때 쓰는 거예요. 갱년기 전부. 증상을 갱년기 때.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약제로 쓰고 아니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후피임약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복합제제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많이 물어봐요. 뭘 먹어야 되냐. 그리고 그 두 가지 복합 제제 중에서도 일반 의약품이 있고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전문이 더 좋은 거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몇 가지 대표적인 피임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아주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송백수님이 다 이해할 때까지. 끝나고 뭐 가는 길에 하나 사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남자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드셔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먹어봐야 되나요? 네, 제가 잘 모르겠네. 예,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한번 해보시죠. 자, 피임약의 구조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구조는 있어요. 21일을 먹고 7일을 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21일을 매일 복용해야 돼요? 네, 매일 복용하고 아이고. 7일은 휴약을 하게 되어 그러니까 있는 보통은 구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21일 동안 호르몬 들어있는 약을 먹다가 네. 7일 동안 쉬는 것도 있고 네. 7일 동안 저 호르몬 없는 그냥 좀 플라시보 네. 목적의 약을 먹는 것도 있고 플라시보 들어가 있는 거는 근데 24일 4일 구조로 되어 있는 약제가 24, 4. 이제 맞다. 하나 있고 나머지는 어. 21일 7일 구조인데요. 자, 아까 전에 네. 자, 자유의 시기. 그러니까 1, 2, 3으로 합시다. 1번 자유의 시기, 에스트로겐. 2번 불편한 시기, 프로게스테론. 3번 생리라 그랬잖아요. 1번과 2번의 사이에 뭐가 있었죠? 자유의 시기에서 불편한 시기로 넘어갈 때 생기는 이벤트. 배란. 자, 그럼 우리의 PM의 목적은 뭘까요? 자유의 시기를 연장한다. 배란을 막는다. 불편한 시기를 없앤다. 네, 왜 이렇게 PM의 어렵지? 목적은 배란을 막는 거 아니에요? 어우, 똑똑한데. 네. 생각보다 똑똑한데 생각보다 똑똑한데. 잘 찍었다. 와. 자, 피임약을 먹는 목적은 세 가지가 다예요. 자유의 시기를 연장하고 불편한 시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한 PMS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PM의 직접적인 목적은 배란을 막는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피임약을 먹으면 기분 좋은 날이 연장된다고요? 그 배란이 안 오니까 아. 자유의 시기가 쭉 연장이 되겠죠. 그럼 여자들은 피임약 먹는 게 좋네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불편한 시기가 사람마다 달라서 매우 불편한 분들은 피임약을 먹고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한 분들 중에 PMS가 매우 심한 분이 있었는데 피임약을 처방받은 이후로 그분의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여자랑 사는 것 같아요. 그거 네 남편 아니야? 아니야. 참고로 저는 PMS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배란을 기점으로 불편한 시기와 생리가 한 달에 한 21일 정도가 매우 불쾌했던 분이 있어요.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었고 지금 이제 40대가 다 돼 있는데 처음으로 피임약을 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새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좋은 게 있었다니. 역전됐거든요. 21일이 괴로웠는데 지금은 생리하는 며칠 빼고는 거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근데 그 21일, 7일이 나온 이유는 생리주기가 28일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생리주기를 28일로 맞춰주는 피임약을 거죠. 먹으면서 네. 그 약 넣은 걸로 28일로 딱 맞춰줘요? 그러니까 생리 주기가 불순하신 분들도 그런 네. 분들 피임약 먹으라고 하는 게 네. 약으로 28일을 딱 맞춰놓고 이게 어느 순간인가 약을 끊어도 몸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냥 딱 맞아 들어가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네. 또 퀴즈.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배란이 막았다고 했는데 네. 배란 때문에 생리가 생기는 거니까 생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야 되죠. 네. 근데 그 생리라는 것이 아니고 자궁출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리라는 거는 배란 이후에 임신을 준비하면서 자궁 내막을 축적하거든요. 네. 두껍게 착상을 대비해서. 근데 그러면은 생리를 한다라는 거는 임신이 안 된 거예요. 네. 이번 생엔 글렀다. 네. 그래서 다 허물어라. 해갖고 생기는 떨어져 게 나가면서 생리인데. 이제 생기는 건데 그렇죠. 통증이나 뭐 그런 것들도 근데
피임약을 먹으면 배란을 하지는 않는데요. 네. 자궁 내막에 프로제스테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축적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다가 배란은 없지만 약을 끊는 순간 축적되었던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생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7일, 21일 7일의 7일 휴약기 동안에 생리와 비슷한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원래보다 양도 굉장히 적고 생리통이나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들어 있죠. 네. 사실은 이 PMS의 원리가 아까 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리통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전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생리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탈락되는 자궁세포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탈락되는 자궁세포가 줄어들면 생리통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임약을 복용을 하시면 실제로 레귤러하게 하는 생리의 양도 줄어들고 생리통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피임약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막연한 우려가 좀 있어요. 아직도. 네. 실제로 피임약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배란을 일으키지 않는 거고 임신을 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수녀원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임신을 안 하잖아요. 임신을 평생 하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생기는 질환의 특성을 보고 저희가 임신을 여러 번 한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임신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일수록 여성형 암, 난소암, 유방암에 걸리는 리스크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수녀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임신을 계속 안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피임약을 드시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날 거라는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방암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리고 난소암의 리스크는 떨어진다. 저희 왜 시즌 1 마지막에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유방암의 리스크를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유방암이 낮아진? 그러니까 피임약을 장복을 하면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라고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다시 얘기가 되면서 예전에는 피임약을 먹으면 유방암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유방암에 좀 뭔가 검사를 자주 받거나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도 가이드라인에는 뭐는 있냐면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먹어라. 웬만하면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연구만으로 봤을 때에는 명확하게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많이 알고 계신 이름 있나요? 혹시 피임약? 하나도 모릅니다. TV 광고에 많이 하는데 그렇게 요새는 광고 많이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광고는 안 보셨나요? TV가 없습니다 집에. 그렇구나. 헐. 네, 저도 TV 광고로 하는 거는 저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머실론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머실론이 거의 처음 광고였던 것 같고. 여대생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여간 되게 자유로운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오는 게 미니보란가 마이보란가가 나오는 것 같고 아닌가? 뭐 하여간 TV에서는 저는 머실론 하나 봤어요. 전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 광고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만큼 피임약에 대한 인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피임약 그러면 뭐 좀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드시는 뭐 이런 식의 나쁜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뭘 먹어야 되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농도차가 약간 있어요. 농도차. 저 일단 다른 게 뭐냐면 성분표를 보시면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죠. 그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이건 거의 똑같은데 뒤에 이제 프로게스틴이 몸에 있는 프로게스테론을 각 회사마다 자기 기술로 합성을 해서 보는 이름이 다 틀려요. 뭐 어느 회사 건 레보노르 제스트렐, 어디 건 뭐 데소제스트렐, 어디 건 드로스페리논 이러면서 다 다르거든요. 성분표를 봐봤자 우린 소용이 없네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 말고 다른 거는 다 프로게스테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 농도가 약간씩 다르고요. 그 프로게스테론 역할을 하는 녀석의 종류에 따라서 기능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조금씩 다른 거마다 임상시험에서 적응증이라고 하죠. 이 약은 여기에 쓰면 된다라고 허가 맡은 게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면은
안전한지 확인이 덜 돼서 일단은 처방을 해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차이만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처방약이 더 좋은 거냐 그러면은 네. 모른다고 해야죠.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 게 네. 맞고요.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사서 먹어보시고 맞으면 계속 드세요. 이게 그게 정답인 게 저희가 네. 예전에 왜 약물 유전치약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 약발이 듣냐 안 듣냐를 우리 현 시점에서 알아내는 방법은 이제 유식한 우리 업자들끼리 환자 속이려고 할 때 쓰는 말 트라이얼 앤 에러인데 쉽게 말하면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먹고 아니면 빨리 바꾸고 이거 네. 트라이얼 앤 에러가 그 뜻이잖아요. 시도해보고 그렇죠. 뭐 오류 나는지 점검하는 거니까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다만 여기서 시도를 했는데 뭐가 그럼 제대로 된 거냐. 시도를 그렇죠. 했을 때 잘못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를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네. 시도를 했는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이겁니다. 이게 좀 부대껴요, 속이. 호르몬 제제는 예, 속이 예. 좀 부대껴서 드실 때에도 제가 밥 먹고 바로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빈속에 드시거나 좀 그 불규칙하게 드시면 속이 부대껴서 약간 심한 경우는 구토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웩웩거리는 경우가 네. 많죠. 그래서 요거 드실 때는 좀 식사 후에 드시고 구역감이 있어도 좀 계속 드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한 번 먹고 구역감이 나는데 이거 그럼 나랑 안 맞는 건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흔한 부작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약을 먹었는데 나는 분명히 21일을 먹고 7일을 쉬고 있는데 계속 출혈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3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량의 질출혈이 계속 있는 거는 3개월 정도 지켜보시다가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될 거고요. 만약에 생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소량의 질출혈이 아니라 꽤 많은 질출혈이 계속 난다. 이거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아니라 계속 뭔가 나는 끊이지 않고 계속 뭔가 나온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대부분은 뭐 약간의 구역감이랑 그 다음에 좀 지속되는 질출혈 정도 선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네. 그 에스트로겐 용량이 계속 낮아갖고, 낮아져서 네. 맞아요. 예전에 1세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피임약들은 에스트로겐 용량이 되게 높았어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한 2-3배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에스트로겐을 확실히 낮추고 프로제스테론을 좀 맞춰주면서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네. 호르몬 제제의 부작용이 거의 없어졌다. 그러니까 연구를 네. 하면서 네. 이 정도 낮은 용량으로도 이렇게 프로게스테론하고 조합하면은 피임 효과가 나더라라는 걸 입증을 받아서 계속 낮아져 온 거고 용량이 낮을수록 부작용이 덜한 거는 너무나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방약을 꼭 사서 드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요. 네. 친척이나 가족 중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는 의사랑 꼭 상의를 하셔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번에 철분제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사실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가 왜 산하 제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뭐랄까 그 미리 체크해야 될 거라던가 그렇죠, 약을 그렇죠. 먹으면서 사후에 계속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항상 같은 약국을 가시는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회 처방은 병원에서 상의 후에 받으셔라.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피임약을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최소한 뭐 처방이 아니라 뭐 그냥 설명이라도. 네, 설명이라도 듣고 네. 그다음 약 설명은 다시 약국 가서 들으면 되니까 네. 처음에 이거를 복용을 계획을 했고 그랬을 때는 네. 산부인과 의사분이랑 이런 것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괜찮겠냐 얼마만큼 먹으면 되겠냐라는 전체 계획을 들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약국 가서 네. 사시더라도 네. 어차피 같은 제품 계속 사셔야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반대로 하시죠 보통. 약국에서 먹다가 뭐가 이상하면 병원에 가는 식으로 하시는데 병원에서 한번 처음에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조합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피임약 같은 거 먹을 생각 있으면 먼저 저한테 진료를 받고 제가 처방약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약국에 가서 뭘 사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피임을
목적으로만 피임약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 경우에 네. 아닌 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어떻게 생각해보면? PMS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생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생리 날짜를 조정하려고 피임약을 먹는데 방법을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생리를 미루려면 저희가 생리 일주일 전부터 복용을 하거든요. 생리 일주일 전, 네. 생리 예정날 일주일 전부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배란을 한 사람인가요? 안 한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행 기간 동안에 피임약을 계속 먹는데 피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생리 전까지는 피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피임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예, 임신 피임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죠? 배란이 됐으니까. 그죠. 예. 아, 똑똑해. 생각보다 괜찮은 생각보다 이해력이? 괜찮아. 자, 내일 되면 까먹고 이러는 거 아니겠죠? 아 당연하지 그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 근데 생리하고 나서부터는 피임약 먹으면 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피임약을 드시거든요. 여행 날짜 동안에 생리를 안 하려고. 그래서 생리를 하기 일주일 전부터 여행 기간 끝날 때까지 피임약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를 하거든요. 그럼 이 여행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뭐 부부가 같이 가거나 커플이 같이 여행을 갈 때 자유로운 이제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 상황 중에 피임약을 먹고 있지만 피임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잠깐만요. 네.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생리하기 전 일주일부터 피임약을 먹었어요. 네. 그 다음에 생리를 했어요. 생리는 이제 여행 갔다 와서 한 거죠. 갔다 와서 할 거잖아요. 그 예. 일주일간을 여행 기간이란 얘기예요? 일주일 여행은 아. 열흘 갈 수도 있고 아, 그- 뭐 아, 2주 갈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리하기 피임약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다음 생리를 하기 전까지는 가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그쵸. 하시는 거잖아요. 예. 배란을 막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생리도 미루고 피임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구나. 거예요. 한 주기 전부터. 한 주기 전부터. 네. 와, 정확한 용어를 쓰시네요. 한 주기 전부터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생리를 하고 끝나자마자 배란을 또 할 수 있냐고. 네. 근데 제가 아까 어떤 경우에 그럴 수도 아까가 아니라 있다. 그 전회에서 네. 어떤 경우엔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피임을 정말 완벽하게 하려면 피임약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해야 될까요? 1번 생리 끝난 다음부터, 2번 생리 시작하자마자. 생리하자마자. 생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리 끝난 다음에 피임약을 먹으면요. 또 배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네. 거예요. 저희가 피임약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머시론, 뭐 미니보라, 마이보라, 뭐 야즈, 야스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들 중에서 뭐가 더 좋고 나쁘냐를 이제 황 약사가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사실 되게 알기 어렵거든요. 이거를 다 네. 알 필요는 없고요. 다 알 필요는 없고 시판되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거기서 계시면 거긴데 돼요. 네. 조금 다른 게 아까 야즈 야스민 같은 야즈, 게 야스민. 처방약이라 했고 다이아는은 원래 여드름이 좀 메인이라고. 네. 근데 요새는 뭐 거의 피임약이기도 한데 예. 요새는 안 거의 쓰고. 여드름 치료제로 피임약을 먹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왜? 이게 여성들이 호르몬 주기 때문에 생긴 여드름이 있어요. 네,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배란 되자마자 막 나오기 시작해서 생리 끝나면 좀 사그라들고 이런 주기를 가진 그래요? 피부 트러블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그걸 PMS 일종으로 보거든요. 이쯤 들으니까 약 이름을 피임약이라 붙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죠. 네. 여성 호르몬제라고 해야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음. 맞아요. 호르몬 굉장히 여성 발전적인데?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네. 더 힘드니까 그 명확한 목적성을 가진 이름으로 다들 네.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튼 이 여러 가지 종류는 사실은 의사랑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독보적으로 다른 피임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후 피임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후 피임약이란 이름 좀 네. 그렇고요. 응급 피임약이라고 하는 응급 게 피임약. 왜냐하면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면은 뭔가 사후 일 일을 저지르고 난 저지르고 다음에 난 다음에. 언제든 먹으면 되는구나. 아, 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응급 피임약은 고용량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프로게스테론 용량의 한 10배 가량의 고용량 호르몬입니다. 예전에 왜
네. 우리 어머니 연세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피임약 미처 못 먹었을 때 네네네. 이런 일 생기면은 약국에서 약사가 뭐 5개씩 한꺼번에 먹으라고 네. 유스페 메소드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었을 네. 거예요. 그게 약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떤 원리냐면 아까 전에 여러 그 3가지 페이지 얘기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는 불편한 시기에 네. 그때에는 질 분비물도 매우 끈적거리고 네. 다른 것의 침입을 막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정이 되는 것을 막는 네. 그때이거든요. 그렇다 근데 보니까 그 상황을 강제로 만드는 그렇지. 거죠, 이제. 고용량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뻥 하고 들어가면서 네. 그 부분을 아예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음. 정자의 유입이라든지 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건데 아까 전에 피임약 한 알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질출혈이라던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자마자 구역감이나 구토를 실제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구토하면 말짱 도루묵이라 다시 사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네. 보험약도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도 비싸고 약값도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의약품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원래 팔던 어. 나라, 개발한 나라 다 일반 의약품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처음 아니에요. 도입될 때 각종 사회 왜 아까 처음에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회문화적인 의학적인 영향.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문제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쪽 단체들에서 안 된다 해서 네. 그 어쩔 수 없는 처방약이에요. 이게 어떻게 응급한 보면 약을 응급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 말이 그 약을 말이죠. 밤에 응급하게 살려면 네. 응급실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야간 진료를 하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 일찍 열려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가야 되는 매우 불편한 상황인데 네. 근데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한 약이고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이 약에는 72시간이라고 요즘 또 되어는 있어요. 나온 다른 성분은 뭐 5일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as soon as possible 가장 빨리 할수록 좋거든요. 12시간 이게 실제로는 뭐 24시간 24시간 이내에는 이내라 95%, 돼야 네. 95%로 봐요. 24시간 이내에는. 근데 이제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48시간이 되면 85%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이 약의 효과가 72시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72시간쯤 되면 65%밖에는 아이고. 네, 그 되지 않습니다. 정도면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먹어야 하나 회의가 들죠. 네. 그래서 여튼 저희가 이 약을 처방해 드릴 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약을 먹고 나서 굉장히 속이 불편하거나 질출혈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24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효과가 매우 떨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약을 먹고 나서 생리주기가 바뀔 수 있어요. 호르몬이 빵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약을 먹고 나서 생리 예정일에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신 테스트를 해야 한다. 요 네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처방을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은 자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같은 생리 주기 안에 네. 한 번 이상은 안 먹는 게 좋죠. 안 먹는 걸로 얘기를 고용량 호르몬이기 해놓거든요. 때문에요. 근데 네. 문제는 진료받거나 약 살 때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사후 비임약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되게 쉽게 그냥 네, 그렇게 두세 번씩 먹으면은 그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이제 아이고. 파괴돼서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2번 먹으면 더 좋을 줄 알고. 확실하게 네, 그건 확실하게 그건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피임약 말고 돼요. 얼마나 부작용이 깨알같이 많은데. 근데 제가 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 사후 피임약, 응급 피임약을 먹었는데도 임신이 되면은 그 아이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 들었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 거고.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 임신한 줄 모르고 피임약을 계속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주 임신 초기에는 아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약이 영향을 미칠 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 되자마자 수정되고 한 2, 3주간은 네. 딱히 약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신한 줄 모르고 술 마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네. 기간이 뭐 아주 초기 2, 3주 이내인 경우에는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용량 피임약이지만 먹고 임신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임산부한테 위험한 약물 같은 거 할 때도 그 트라이메스터라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1기, 번째 2기, 3기에 기에 따라서 네. 이거는 감수하고 써볼 만도 한데 이런 게 보통 1기는 뭐 그런 경우가 있고 2기, 3기 갈수록 좀 네. 태아 장기 형성되고 이러면서 네. 약 들어오면 그때 진짜 곤란해지는데 네. 그 전기는 그래 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뭐 써보는 정도는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꽤 문제가 되지만 뭐 임신 1, 2, 3기 중에서 1기에서도 이건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딱히 저희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이제 좀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임신 1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대부분은 피임약을 임신이 된 줄 모르고 먹는다 해도 한 주기 안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피임약의 복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용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피임을 위한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생리를 미루기 위한 방법이 생리 있는데, 안 하고 싶어. 네, 그 두 가지가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건데 피임을 위하거나 PMS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는 딱 그 시기에만 네. 그냥 좀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한 번 매일매일 먹게 되어 있고요. 네. 고양이들이 막 날뛰고 있네요. 하루에 한 번을 매번 같은 시간에 먹어야 돼요. 네. 24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네. 호르몬 농도를 계속 보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 가는 분들이 있는데 시차가 바뀔 때는 제가 그 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복용하는 시점, 시작하는 시점을 저희가 얘기할 때 아까 전에 복용하는 시점이 생리가 시작되면서 같이 먹어야 완벽 방어를 할 수 있다. 예, 월경 출혈 시작된 첫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월경이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뭐 한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복용을 시작하면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혹시나 모르는 배란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달의 피임은 이번 생은 글렀다. 다음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때는 물리적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네. 이제 피임약 먹을 때 항상 같은 날짜로 돌아가면서 먹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경 출혈 시작된 첫날 딱 하면 좋은데 그거는 좀 불편하니까 월경 시작한 주 첫 번째 일요일부터 일월 네. 화수목 이렇게 네네네네네. 하던가 아니면 뭐 월경 시작하고 5일째부터 그 다음 주겠죠.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날짜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업 메소드 그러니까 예비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그 전문 용어로 백업 메소드인가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다들 이제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그걸 놓치거든요. 그러다 이제 얼결에 임신이 약국에서 문제가... 근데 피임약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 월경 시작할 때부터 먹어야 되고 그거 아니면은 콘돔을 사용해야 된다는 설명을 그럴 하나요? 경우가 없을걸요. 아마 그죠. 머시런 주세요 그러면 얼마입니다가 많을걸요. 왜냐면 저는 피임약 처방할 때나 상담 오면 많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작용, 그러니까 뭐 기전이나 네. 뭐 복용 방법이나 이런 거 전에도 설명해드리는데 말씀드렸지만 TV 광고하는 약이 약사 입장에서 재밌는 약일 리가 없어요. 마진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법에 난 법을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에 그런 일반의약품 팔 때는 설명의 의무가 없. 필요하면 설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설명서를 읽어보고 본인이 하다가 뭐 모르면 물어보고 이런 식일 텐데 일단 집에 가버리고 뭐 집 앞에 자기 단골 약국 있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요새는 그 설명서란 게 애초에 환자들 읽어보라고 만든 설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디 가서 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인. 근데 피임약은요 설명서 읽어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 복용 방법이 매우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자세하게 잘 적혀 있는데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꽉 버릴 때 같이 버리고 약 PTP만 쏙 집어 가져가죠. 게다가 피임약들 보면은 약봉투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약 케이스가 들어있는 피임약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싼 처방약. 그렇지, 처방약들. 그것만 냅두고 나머지는 버리는 건데 실제로 피임약을 사실 때에는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복용 방법을 꼭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자세히 잘 읽어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방송을 왜 하고 있겠냐고. 여튼 시작 복용 날은 월경이 시작한 날을 복용하는 게 가장 완벽 방어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백업 메소드 콘돔 같은 거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피임약을 피임약을 먹으면서 먹으면. 정할 수 있다고 아까 저 아, 왜 21일 네네네. 먹고 7일 쉰다 하셨으니까 그 7일 쉬는 날이 생리날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을 그러면 자기가 맞출 수가 있는 요일을 거죠.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월요일에 생리를 시작하면 되게 피곤해요. 왜냐면은 한 주의 월요일은 시작을. 예.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피임약을 딱 끊으면 다음날 생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패턴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끊고 다음날 하고 어떤 분들은 끊고 이틀 만에 하고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규칙을 이제 그렇죠. 찾아내는 거죠. 원하는 요일에 하시되 주말을 나는 즐겨야 되고 불금에는 놀러를 가야 된다라는 분들은 한 수요일쯤 생리를 하면 좀 편안하고요. 난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게 좋아. 차라리 주말에 그냥 생리를 하는 게 편해라고 네. 하는 분들은 금요일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드시면 깨알 같은 좀 이제 유용한 그거를 맞추게 사용을. 이제 달력에 표시해놓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네. 그거를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아, 거죠. 근데 뭐 이건 되게 쉬운 게 20일, 7일이기 때문에 생리를 하고 싶은 요일에 드시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 21일 먹는 약이 네. 뭐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트리킬라 그 약 빼고는 없는데.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네. 없는데 오늘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아. 그 요일이 써 있어요. 월화수 목금 저 월화수 PTP 목금. 안에 뭐 네. 1, 2, 3, 4 순서부터 이게 순서대로 먹으면은 네. 내가 어제 먹었나 안 까먹었나 왜냐면 하루 까먹고 안 그러니까 그럴 수 먹을 있잖아요. 경우가 네. 있는데 네. 보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뭐 다른 약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써 있어요. 왜냐면 1, 2, 3, 4가 써 있으면 내가 오늘 1일인데 1일 걸 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일이 써 있는 게 제일 편한데요. 내가 오늘 월요일 걸 먹었는데 오늘이 내가 수요일이에요. 네. 근데 화요일 게 남아 있어. 안 먹었네. 안 먹었네. 그럼 어떻게 자, 이런 해야 돼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그렇죠. 네. 왜냐면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그걸 알람 맞춰놓고 먹는 게 또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빼먹을 수 있다는 이게 거예요. 보통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한 번 까먹었으면은 바로 먹고 그냥 그걸 이어가면 그래도 괜찮더라. 근데 두 번 빼먹었으면은 한 일주일은 조심해야 돼. 그 이상 빼먹었으면 리셋하고 새로 시작해야 네, 돼.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약을 빼먹은 시기에 배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한 번 빼먹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 빼먹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백업을 하고요. 세 번 빼먹은 경우는 리셋입니다. 그러면 한 번 빼먹어서 한 주기에 한 알이 남으면 그 한 알은 버려요? 아니요. 한 번 빼먹은 건 왜 궁금해? 매우 디테일하다. 빼먹은 것을 인지한 즉시 복용이 원칙입니다. 아. 네, 만약에 그걸 다음날 아침에 알았다면 네. 그날은 두 알을 먹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원칙이에요. 두 알 먹어도 돼요? 네, 두 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빼먹은 것을 인지한 즉시 두 알을 먹는 것이 원칙이고 이 모든 게 설명서에 다 적혀 있어요. 아. 하나를 빼먹었으면 어떻게 하시고요? 두 알을 빼먹었으면 그렇게까지 적혀 있어요? 네, 매우 네. 디테일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아니 원래도 저 컴퓨터 일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뭐 엑셀 따라하기, 뭐 이 엑셀 양반이 쉽게 매뉴얼을 안 하기. 읽더라고. 그거 도움말에 가면 다 그러니까. 있거든요. 예제랑 샘플 파일까지 다 있는데 그걸로 책을 써서 팔아 돈을 벌 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그렇지. 지금 우리처럼. 우리도 이 방송 아 이거 그냥 설명서에 다 있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설명서에 다 있어요. 있는데 본인이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적혀 그 이제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도 다 그렇잖아요. 교과서 있는 얘기 하는 거. 교과서 있는 얘기 하는데 교과서 있는 걸 나 혼자 읽으면 내가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7일 또 쉬지 말고 그냥 약을 다 먹어버리면 아예 생리 없이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프로제스테론이 자궁 자궁 내막이 내막을 계속 증식해가지고 계속 증식시키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네. 그거대로 병이거든요. 그리고 고용량으로 계속 만약에 오버로드가 되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버로드 네. 터지는 거 보셨잖아요. 거세한테 터지는 거예요? 그 오버로드가 아닌가? 깍 하면서 터지는 그거요. 여튼 계속 드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지속형 피임약들이 있었잖아요. 미레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기구를 쓴다거나 걔네들은 그냥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도 생리를 해요. 오, 예, 희한하다. 그거는 되게 적절한 용량이 계속 나오면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간혹 그 장치로 인해서 생리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그냥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자궁 내벽과 실제로 호르몬 농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미레나 했는데 1년 지나고 생리가 끊겼어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럼 임신인 줄 아시겠네. 그렇지는 않죠. 그건 뭐 테스트 해보면 다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예. 그냥 뭐 피임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 몸이 임신한 상태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계속 그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는 임신한 거거든요. 상태인 때 호르몬처럼 이렇게 분비를 네네, 계속 그런 것처럼 속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냐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거의 장복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장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네, 보통은 한 1, 2년 정도 드시고 휴약 한두 달 하시고 다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되게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계속 먹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뭐 한 1, 2년 정도 드시다가 휴약을 하는 것도 가끔 이렇게 권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딸이 태어나서 하면은 먹일 것 같은데요. 중고생들이 먹으면 안 좋아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왜 먹이시려고요? 이유가 좋다면서요. 뭐 기분 좋은 날이 연장되는 아니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평온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 주기가 스스로 몸에서 균형이 맞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건데 그걸 못 맞추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편한 페이지가 모두에게 불편하진 않다고. 네, 저 같은 경우 PMS 없는 사람들은 그 불편한 페이지에 딱히 생활이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 PMS가 매우 심한 분들은 이 불편한 페이지 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질병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지낼 수 있는 분들, 전 대신에 생리통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생리통만 있어서 저는 진통제만 먹어요. 그냥 그때. 근데 그게 아니라 PMS가 심한 분들은 그 시기 자체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 약을 권할 수는 있죠. 제가 요새 정신과 약 스터디를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송백수 방금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 오늘 되게 기분이 우울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프로작을 먹기 시작해서 한 10년 먹어야겠어.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뭐가 달라요? 마약 먹으면 기분 좋아지니까 계속 먹어보자 뭐 이런 느낌이랑. 저 프로작은 항우울제입니다. 그래요? 네. 우울증 약이고요. 여튼 자연적으로 주기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생리도 문제 없이 하면서 특별한 PMS도 없고 그냥 아주 경도의 생리통만 있다. 이런 분들이 굳이 드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피임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피임 방법 중에 성공률로 따졌을 때 실패 확률로 따졌을 때 꽤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피임을 해야 되겠다도 특정 시기에 요 시기에 뭐 내가 한창 일해야 될 시기 맞벌이 부부가 이럴 때 좀 하겠죠. 그다음 계획 있으면 다시 할 거고. 아니면은 결혼 전에. 아니면 나이 먹고 나면 어차피 뭐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면서 자연 피임 단계로 뭐 해야생 님을 봐야 별을 따져.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튼 1번은 피임 목적이고요. 2번은 PMS를 조절하거나 생리를 미룰 때라서 만약에 딸을 낳는데 딸이 굳이 피임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잘 살고 있다면 굳이 먹일 필요는 없지만 딸아이가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겹친다. 그날이 겹친다. 이런 중간고사 경우에는 기간이라든가 약간 조절을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사와 상의를 한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중생, 여고생들은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마다 계속 약을 먹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못 버티면 먹는 생리통을 거고. 느끼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 뭐 그거야. 그냥 진통제만 먹고 버티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나는 이번 시험은 글렀네라고 하는 그냥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그게 개인차라고 했잖아요. 생리통이 극심해도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고 깨끗하게 주기를 맞춰줘도 시험 문제 못 맞추는 애가 있고 그건 개인차인데 그걸 어쩌겠어요. 짜증나네요. 여자들은 그런 고충을 가지고 사는군요. 아니 왜 축구나 그런 거 할 때 거기 맞으면은 그렇죠. 그 여자들은 모르지만 상상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랑 비슷한 남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 근데 우리는 어쩌다 한번 액시던트지만 이쪽은 인생의 일정 오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그게 오니까 이렇게 약으로 조절해서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는 PMS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PMS는 스트레스랑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자연적인 생활을 안 하잖아요. 어두워지면 자고 밝을 때 깨어 있고 야외 생활을 적당하게 하고 이게 다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PMS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게 결국 균형을 맞춘다. 뭐 자연의 균형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 현대인의 삶이 자연의 균형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그렇죠. 멀죠. 멜라토닌도 그렇고 네. 그래서 불면증도 많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 사회의 도시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러면은 이런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면은 네. 앞으로 내분비내과 괜찮을까? 그 알파고가 대신할 겁니다. 그렇죠. 네. 내과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피임약이 이제 장기적으로 먹다 보면은 약이니까 피임약 먹다가 다른 약을 또 같이 먹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뭐 감기약에 뭐 항생제를 좀 받아왔다거나 네네. 뭐 아니면 내가 무슨 우울증이나 간질 같은 만성 네, 질환이 있는 맞아요. 경우라 네. 그런 분들은 임신하면 태아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 피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약이랑 그 약을 같이 먹었을 때 피임약 효과를 떨군다거나 이런 경우에 난 이제 피임약 먹었는데 임신이 되는 거야. 네. 어이고. 그래서 꼭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으실 때 피임약을 복용 중인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꼭 확인을 하고 약국 됩니다. 가서 이 약이랑 이 약 같이 먹어도 되나 기본 체크를 꼭 한번 네. 내가 피임약 먹고 있는 거는 처방전에 안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일반 의약품을 먹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병원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전문의 약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처방 성분에 문제가 있어서 공유가 돼야 되는 정보들은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 의약품을 자기가 머리 아파서 타이레놀 사 먹었는데 병원에서는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타이레놀을 또 주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줬는데 타이레놀을 주는 거면 약이 모양이 똑같네 그러고 알 수나 있지. 근데 성분은 같은데 그쵸. 모양이 다른 회사 애들이 다른 정말 약, 색깔 다른 많거든요. 약 이런 거 주면은 막 제가 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병원을 너댓 군데 가시는 분인데 그렇죠. 보니까 결국은 뭐 제산제 6개 똑같은 거 먹고 있고 진통제 3가지 똑같은 거 먹고 있고 근데 네. 환자분은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형외과 약, 약 그렇지. 뭐 이거는 이거는 내과약. 신경통약, 이거는 네. 내과약이라고 네. 인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요새는 이제 전산으로 걸러주고는 있는데 약국에서 쉽지가 혼자 않죠. 사드신 거는 절대 걸러줄 수 없다. 그런 거는 본인이 먼저 챙겨가지고 네. 아니면 뭐 그쪽에 작은 수첩 같은 걸 뭐 넣고 다니서 뭘 하든 간에 기록을 자기가 들고 다니지 않으면은 저쪽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모조리 다 얘기하자. 가능하면은 정보가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그렇죠. 약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 하다못해 무슨 뭐 건강식품 먹는 것도 가끔 그런 경우가 오메가3를 있거든요. 먹고 있으면 네네네. 이렇게요? 그런 것도 아니 그런 것도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얘기하십시오. 전부 다. 그냥 무조건 얘기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네. 얘기해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니까 손해볼 건 없잖아요. 네. 그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저쪽에서 먼저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피임약 관련해서 사연 메일을 저희가 미리 받았었잖아요. 그래갖고 몇 통이 와서 그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 질문 몇 가지 골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30대 초반에 피임약을 먹었던 여성분의 메일인데요. 오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자, 이분이 피임약을 한번 먹었었는데 피임약을 먹고 나서 한 주기 뒤에 생리를 할 때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었다고 그래서 그때 경험이 좋지 않아서 피임약을 안 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송에 왜 생리통과 피임약은 조금 뭐 다른 문제라고 예. 네, 근데 이제 뭐 생리통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에서 탈락되는 내막에서 나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생리액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자궁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울컥 짜내는 동안에 그 어떤 수축 때문에 생기는 통증과 원래 자궁 내막을 털어내기 위해서 자궁 내막의 혈관 공급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에 이렇게 피 한 통하게 잡고 있으면 나중에 아프잖아요. 저리고. 네, 찌릿찌릿. 그렇죠. 근데 그 자궁 내막의 혈관을 다 끊어버려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살지 못하고 결국에 탈락돼 나가는데 그때도 허혈성 통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저희가 왜 생리통 방송할 때 네. 뭐 얘기했었죠. 진통제랑 네. 부스코판 뭐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렇죠. 두 네. 가지를 먹으면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피임약을 먹고 첫 주기 생리 때 좀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너무 우울해
오래 하지 마시고 2주기, 3주기까지는 복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주기 생길 때는 뭔가 변수가 있어서 좀 통증이 심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2주기, 3주기까지 먹으면 좀 괜찮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계속 드셔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 번은 병원에 오셔서 여기 메일에도 쓰셨지만 저희 의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신고. 자, 그 다음에 또 김방근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여드름 치료용으로 야즈를 드신다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야즈를 먹고 효과가 되게 잘 보셨나 봐요. 효과를 잘 봐서 이분이 이제 약 처방을 위해 연남동 병원을 찾아갈까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녀가셨고요.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대화를 나눴다는 거. 네, 메일이 꽤 긴데 대화를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드름 완치 효과가 좋은지라고 했는데 완치가 되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야즈가 일시적으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호르몬 밸런스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먹는 동안에는 효과가 좀 있고요. 만약에 이 호르몬을 꾸준히 드신 이후에 밸런스가 예전에랑 좀 다르게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안 생기기도 합니다. 혈전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심장혈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협심증이랑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중풍 이런 거에 리스크를 좀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이제 가족 중 가까운 가족 중에 근데 그것도 병마다 가까운 게 어느 정도냐가 몇 그렇죠, 차이니까. 네. 일단은 부모와 형제 중에 일단 있는 분들, 중에 그리고 본인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만약에 꼭 드셔야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상의를 꼭 하시는 게 좋고요. 흡연이랑 피임약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흡연이 혈관성 질환의 리스크를 올리기 때문에 그거까지 이제 피임약까지 가세를 하면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리스크가 더블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기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또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한다 때 이 여드름이 청소년기 때 나는 여드름이랑 다른 거예요?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이제 남성형 여드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르겠죠? 설마 아니 그 여드름 치료 때문에 이거 먹으시려고요? 전 여드름이면 중학생 때 났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똑같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겠죠. 네,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걸리는 호르몬들 대부분 성장기가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생겼던 여드름들은 성장 이후에 성인 이후에 다 끝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드름은 성인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드름 방송을 하면 되겠구만. 그리고 피임약 부작용 중에 의욕 없음이나 잠 많아짐, 감정 널뛰기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죠. 먹어서 개선이 되는 쪽이죠, 이건. 아까 전에 PMS 중에 이 많은 증상들이 있어서 만약에 피임약을 먹는데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쪽 질환일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복용하면서 딱히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건 없는데요. 장복을 하시는 경우라면 병원에 가셔서 이제 처방을 받으시거나 할 때마다 혹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일이 세 번째 메일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PMS와 관련된 메일을 주셨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계속 방송으로 얘기를 매우 많이 다양한 했죠. 증상이 원인을 알 수 없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상을 줄일 수 있는 관리법과 평소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는데요.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이 피임약 외의 관리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좀 우울한 얘기지만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에 가장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입니다. 네, 운동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귀찮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시면 나오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려나?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오늘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퇴근을 못 하고 있어 같은 스트레스? 이게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들이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걸 몰라서 그러는 사람은 네. 없어. 할 시간이 없는 거지. 조선을 떠나야 돼요. 네, 이거는 저 말씀드렸지만 1번 비행기표, 2번 죽창.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거. 야, PMS까지도 쫓아오냐 죽창이. 아 참. 자, 그래서 저희 피임약과 관련된 방송을 오늘 쭉 해봤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주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